네, 2교시를 해보겠습니다. 2강입니다. 기초반 2강. 이번에는 관리 신탁입니다. 정리하면 지난 시간에 토지 신탁 말씀드렸고요. 토지 신탁 안에는 차입형과 그다음에 관리형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차입형은 원스톱 서비스로 신탁사가 대출도 일으키고 공사도 발주하고 분양까지 마무리해서 토지를 맡기는 사람한테 수익을 착 가져다 바치는 그게 차입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관리형은 신탁사가 공사 발주하고 분양하는 거는 맞지만 자금을 일으켜서 자금을 쥐고 있는 건 토지 소유자다, 위탁자다. 그래서 신탁사는 관리만 해준다. 그래서 관리형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관리 신탁이라는 게 있어서 애초에 건물 짓는 것까지는 본인들이 다 했다가 분양해서 막혔을 때 분양을 맡기는 신탁이 있는데 아무거나 다 분양을 맡아주지는 않고 바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들만 예, 관리해서 분양을 해준다. 그런 신탁이 있고요. 이번에는 말 그대로 한마디로 관리만 해주는 신탁입니다.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를 통해서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부동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분양에도 관리형 분양 신탁, 그 다음에 토지 신탁에도 관리형 신탁, 뭐 이렇게 관리란 말이 여기저기 쓰였기 때문에 헷갈리긴 하는데 여기에서 관리 신탁은 이 제목이 큰 신탁 상품의 이름이 관리 신탁인 거예요. 말 그대로 신탁받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거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관리 신탁의 종류, 갑종 관리 신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관리를 맡길 때 뭐라도 다 관리를 맡길 수 있겠죠. 부동산을 관리 맡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동산을 갖다가 맡길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동산만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관리 신탁인데 갑종이라고 부릅니다. 갑종 관리 신탁.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전문가를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상품, 소유권 관리 및 임대차 관리, 시설 유지 관리 등 적극적인 관리 업무를 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유명한 법무법인에서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먼 친척 어떤 재벌분이 돌아가셨는데 유산 상속자가 없어서 찾고 찾다 보니 당신이 유산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기 을지로에 있는 20층짜리 빌딩을 상속받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20층짜리 빌딩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이랬을 때 내가 그 20층짜리 빌딩을 관리할 능력이 안 되잖아요. 물론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니까 부동산 중개 법인이랑 이런 데랑 계약을 해가지고 관리를 맡길 수 있겠죠. 그러나 부동산 중개 법인보다 관리를 훨씬 더 잘해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신탁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탁회사에 가서 이 갑종관리 신탁 계약을 작성한 다음에 신탁 보수료를 정해서 계약을 하면 신탁사가 그 빌딩의 소유권을, 등기상 소유권을 가져간 다음에 마치 자기 빌딩인 것처럼 관리를 해준다라는 거죠. 임대차 관리도 하고, 시설 관리도 하고,
임차인이 비워주면 빨리 임차인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그런 걸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빌딩 소유자였던 나는 수익자에다가 내 이름을 탁 갖다 넣어놓으면 얘네들이 수익을 내가지고 수익자한테 주게 돼 있으니까 신탁이라는 게. 근데 그 수익자가 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수익이 오는 거죠. 그러면 신탁사는 다 총 관리를 해가지고 임대료 받아가서 그건 플러스. 그다음에 관리하고 인건비 주고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 해서 순수익을 낸 다음에 거기서 자기네들의 약정된 보수료를 차감하고 나머지는 수익자 계정으로 입금을 탁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빌딩 관리 못해서 나는 못 받을 거야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얼른 받으셔가지고 신탁사에다가 이 갑종관리 신탁을 맡기면 그냥 돈만 관리하시면 된다. 수익자 계정에 꼬박꼬박 입금이 될 테니까. 근데 그게 부동산 중개법인에다가 관리를 맡기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일 처리를 해준다. 그러니까 그 14개 신탁사 중에 또 이런 신탁만 전문으로 하는 신탁회사가 있겠죠. 아까 어떤 신탁사는 토지를 맡아가지고 그 토지를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켜가지고 건물 발주해가지고 건물 짓고 그거 분양하고 이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신탁사가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상업용 빌딩만 전부 다 관리를 맡아가지고 관리 인원을 예? 보내가지고 그걸 관리하는 것만 전문으로 하는 또 신탁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신탁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 신탁사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아무 신탁사나 가면 다 한다. 물론 다 할 수는 있지만 걔네가 그 신탁의 1등, 2등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탁사 14개 중에 각자 잘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탁사 공매에는 지금 설명드린 토지 신탁에 관련된 물건도 있고요. 이렇게 네. 관리 신탁? 관리 신탁에서는 주로 많이 안 나오고요. 뒤에 가보면 처분 신탁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는 또 처분할 때 신탁사가 맡아서 처분하는 거니까 그런 처분할 때도 신탁서 공매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공부하게 되는 담보신탁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 담보로 잡았던 부동산을 매각 처분하는, 그렇게 해서 신탁서 공매에는 토지 신탁 물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처분 신탁 물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담보 신탁 물건도 나온다. 지금은 우리가 관리 신탁을 공부하고 있는 건데, 얘는 신탁서 공매랑은 뭐 이렇게 밀접한 관련은 없는데, 이걸 왜 제가 여기다가 이 수업 시간에 이걸 넣냐면 우리가 신탁사 공매를 공부하는 거긴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예, 우리가 또 부자가 됐을 때 아니면 우리가 또 어떤 건물을 가졌을 때 이런 관리 신탁을 이용해서 또 상품을 이용해서 잘 또 관리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그래서 관리 신탁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본인이 법인을 운영한다든가 법인의 대표라든가 그럴 때 관리 신탁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신탁 재산의 안정성에 따른 양질의 임차인 확보 등 전문적인 관리를 통한 운영 수익의 증가 및 자산 가치의 상승을 이뤄낼 수 있다. 실질적으로 지금 파산공매나 예, 일반적인 공매에서 빌딩 같은 것들을 낙찰받을 수도 있거든요. 음, 2, 30억일 때 지방의 빌딩 이런 것들도 낙찰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걸 받았을 때 이렇게 갑종관리 신탁을 통해서 내가 임차인을 잘 못 구할 것 같으면 이 전문 신탁회사가 맡기면 신탁사는 그 지역의 뭐 기업 고객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 고객들을 아예 유치를 해가지고 자기가 맡은 빌딩에다가 야, 너 여기 들어와서 사업으로 써. 거기 지금 그 건물에 지금 임대차 만료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관리하는 이 건물로 들어와 줄래? 이렇게 기업들을 움직여서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빌딩을 소유했는데 그 빌딩이 공실로 있다. 그럴 때는 혼자서 뛰어다니면서 임차인을 구하는 것보다 이렇게 신탁회사에다 갖다 맡기면 해결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부동산 생애 주기를 고려한 유지관리 매각의 유지관리 매각 의사결정 등 전문적인 관리를 기능을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을종관리 신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탁을 통하여 등기부상의 소유권만을 보존하기 위한 상품, 등기부상 소유권만 관리하는 소극적인 관리 업무. 이게 뭐냐면요. 그냥 사업을 하는 법인 대표이사라고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잘 나갔어요. 사업이 잘 돼가지고 사옥도 샀어요. 그래서 사옥에서 직원들 마음 편하게 임대료 안 내고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요 근래 들어서 한 1, 2년 사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잘 될 때 돈을 모아가지고 사옥을 마련을 했는데 1, 2년 지금 상황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한 1, 2년만 추가로 더 버티면 또 좋은 날이 올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대표이사는 걱정이 많거든요. 어렵게 사옥을 구매해서 소유권을 가졌는데 지금 외상이 한 5, 6개월 이렇게 지금 내가 빚을, 뭐, 외상값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옥 등기에 누가 가압류 이런 게 들어올까 봐.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거 빼앗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압류나 채권자들이 뭔가 등기상에 뭐를 못 걸게 신탁사 명의로 살짝 넘겨놓는 거죠. 그걸 등기부상의 소유권만 보존하기 위한 상품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옮겨놓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탁 재산의 독립성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죠. 신탁돼 있는 재산에는 우리 회사 명의의 문제의 채권자들이 우리 회사 명의로 갖고 있으면 뭔가 채권 보전이 들어올 텐데 신탁사로 넘겨놓으면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넘겨놓는 신탁. 그걸 을종관리 신탁이라고 합니다. 아유, 이런 상품 팔아서 이거 무슨 돈이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관리 신탁에서 각종 관리 신탁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다 주는 신탁 상품이 이 을종관리 신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을종관리 신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신탁회사에다가 명의 넘겨놓는 게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신탁회사 입장에서 보면 진짜 거저먹기죠. 손 안 대고 코 풀기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소유권만 넘겨받으면 되는 거예요. 계약서 쓰고. 그러면 1년에 1억씩, 1년에 5천만 원씩 이렇게 그냥 명의만 갖고 있는데 보수료가 들어오는 거죠. 그 실질적으로 신탁사 입장에서 보면 이거보다 좋은 상품이 없는 거죠. 그죠? 갑종해봐요. 거기다가 사람 파견해가지고 이사 파견해가지고 그 사람이 가서 그 빌딩에 상주해가지고 임차인 구하고 뭐 유지보수하고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등기만 넘겨받아서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을종관리 신탁을 이용하는 고객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신탁 기간 중 수탁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재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명의 신탁이라는 걸 통해서 옛날에는 많이 옮겼잖아요. 그래서 뭐 와이프 명의로 넘겨놓는다든가 아니면 뭐 심지어는 뭐 운전기사 명의로 넘겨놓는다든가 처남 명의로 넘겨놓는다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부동산 실명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부동산 실명제, 그다음에 명의신탁,
못한다 이래가지고 그때 다 원상복구해라 기간을 주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니즈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었고 지금 예, 안정적으로 합법적으로 이 신탁사를 이용하면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리 신탁은 갑종과 을종으로 나뉜다. 도표를 보면 토지 소유자가 부동산 신탁회사에다가 맡기면 신탁사가 임차인도 구하고 관리회사에다가 계약을 해서 관리를 시키고 그렇게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를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수익을 토지 소유자에게 건네준다라는 거죠. 여기가 빌딩 소유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도표를 토지 소유자에 대한 거를 끌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고, 음, 아까 부동산 신탁이라고 그랬잖아요. 관리 신탁이 부동산 관리 신탁이기 때문에 부동산에는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 신탁의 장점, 부동산 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 부족으로 효율적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 신탁사의 전문 노하우를 이용하여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보유 부동산에 대한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경우, 신탁사의 공신력 및 영업망을 이용하여 임대율 제고를 통해 운영 수익 확대 추구. 공실이 나면 공실이 많을수록 예, 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탁사는 그 지역의 기업 고객들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딱 걔네들이 관리하는 기업들의 건물, 임대차 계약 내용을 쫙 본 다음에 만기가 도래하는 정도에 있는 기업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 이 건물로 옮겨와라. 뭐 압력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시를 확 줄일 수 있잖아요. 그건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지만 신탁사는 그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기대할 때는 관리 신탁을 해야 된다. 장기 해외 체류, 고령자, 미성년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동산의 직접 관리가 곤란한 경우에 신탁사에다 맡긴다. 그다음에 예기치 못한 미래에 대비하여 안전한 재산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뭐 갑종관리 신탁도 당연히 을종관리 신탁과 비슷하게 역시 마찬가지로 제3자의 강제 집행 같은 거를 배제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을종관리 신탁은 마지막 요것만 상품으로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처분 신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처분하는 거죠. 팔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빌딩을 상속받게 됐어요. 근데 나는 이거 갖고 있으면서 수익을 매년 받아가지고 안정적으로 죽을 때까지 사는 게 나의 최고의 목표야. 그러면 관리 신탁을 맡기는 거고요. 에라, 인생 한 번인데, 와,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받아가지고, 뭐, 그가, 되겠어? 한 방에 그냥 팔아가지고 한 2, 300억 손에 한번 쥐어보자. 그러면 그거 빌딩 팔아야 될 거잖아요. 예. 근데 내 개인이 갑자기 그런 빌딩을 어떻게 팔겠어요? 그럴 때는 처분 신탁 상품을 계약을 하면 되는 거죠. 처분에 어려움이 따르는 부동산을 적정 수요자를 찾아서 빠른 시일 안에 최적의 가격으로 처분하여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 준다라는 300억 얘다 가져라 하고 준다라는 거죠. 근데 300억에 팔고 싶어도 300억에 팔 수 있나요? 내 능력으로? 상대방이 매수자가 후려치고 들어오잖아요. 250억 어때? 뭐 200억 어때? 막 이러면서 100억씩 깎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안 당하려면 신탁사 명의로 넘겨놓으면 신탁사가 자기 소유의 재산인 것처럼 기업 부동산
시장에다가 딱 내놓고 매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매수자 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자금 거래를 할 수가 있고 안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잖아요. 어떤 개인을 상대로 할 때는 요놈이 계약금만 먹고 튈지 어떨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소유권 넘겨준다라는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예, 신탁사가 처분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또 대비되는 쪽이 부동산 중개법인입니다. 중개법인도 중개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법인을 차려놓고 중개 역할을 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빌딩 같은 거 처분하잖아요. 네. 물론 그쪽을 통해서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처분에 있어서도 신탁사가 훨씬 더 잘한다. 그리고 보수료도 부동산 중개법인보다 훨씬 저렴하다. 그게 장점입니다. 대형 고가의 부동산, 권리관계가 복잡한 부동산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 신탁사의 전문적인 노하우를 이용하여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자, 이건 뭐냐면요. 내 빌딩에 내가 너무 급해가지고, 일단 처분을 하기 전에 한 20억 저당권 설정하고 대출을 끌어다 썼어요. 그런데 저당권 걸려있는 이 빌딩을 처분하려고 하면 쉽지 않죠. 그죠? 그런데 신탁사한테 넘기면 신탁사가 그 저당권 잡은 금융기관에다가 20억을 갚아버리고, 예? 깨끗한 물건을 만든 다음에 그걸 팔아요. 그리고서 정산해버릴 수 있는 능력이 되죠. 또 내가 갖고 있는 건물에 굉장히 한 40%대에 육박하는 임차인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한테 내가 임차 보증금을 내줘야 얘네들이 나가고 그다음에 건물을 공실로 만들어가지고 매각을 할 수가 있는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럴 때 신탁사에다 넘겨놓으면 신탁사가 임차보증금 얼만데? 네, 얼마? 알았어, 줄게. 네, 주고 내보내고, 또 주고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다 정리해버린 다음에 깔끔하게 공실 만들어가지고 빌딩을 매수자한테 넘겨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신탁사니까 가능한 거죠. 예, 그렇게 큰 금융기관이니까 본인 스스로가 자기 재산인 것처럼 자기 임차인 내보내듯이 싹싹 다 내보내고 자기 돈으로 내보내고 깔끔하게 빌딩 공실화한 다음에 원하는 기업에다가 딱 넘겨버릴 수 있는. 그래서 권리관계가 복잡한 부동산일 때는 신탁, 처분 신탁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자, 내가 기업을 하고 있다. 근데 너무 급해가지고 지금 사옥을 팔아야 돼. 그래야 내가 지금 회사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를. 그런데 뭐 복잡한 가압류도 들어와 있고 뭐 경매 신청도 들어와 있고 뭐 이래가지고 좀 복잡해졌어. 이걸 떠리로 팔려면 팔아가지고는 도대체 이거 뭐 빚정산도 안 되고 비즈니스를 더 연결해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신탁사에 가서 이런 고민을 설명하면 신탁사가 걱정 없어 우리한테 줘 우리가 그러면 싹 정리해 줄게. 그래서 뭐 가압류 들어온 애들 해서 가압류 같은 거 어떻게 풀 수 있어요? 다른 담보 제공하면 풀 수 있거든요. 신탁사니까 예, 보증서 같은 거 끊어주고서 야 가압류 정리해. 그래서 가압류 정리시킬 수 있겠죠. 가압류 정리하고 경매 들어온 것들 뭐 얼마 먼저 갚아주면 너 경매 취하할래. 그래서 뭐 원래 받을 돈에 뭐 응? 일단 한 30%만 갚아주면 우리가 경매 일단 취하해 줄게. 뭐 이런 것들을 신탁사와 협의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등기를 깨끗하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처분이 가능해지죠. 처분하고 난 다음에 줘야 될 사람한테 주고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걸 돈 많은 신탁사가 중간에 딱 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하시는 분들 만약에 지금 이 강의 듣고 계시다 그러면 혼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분명히 100억대 가는 건물인데 막 이런저런 게 막 한 30억 걸려 있어가지고 차액이 70억인데 사실 70억에 못 팔거든요. 30억 뭐에 걸려 있으면 매수하는 사람이 헐값에 살려 그런단 말이에요.
한 30억 주겠다 그러고. 이럴 때, 이거 70억이나 아직 차익이 있는데, 이게 막 걸려 있다고 해서 막 매수하는 쪽에서 막 단가를 막 후려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고민하지 마시고 신탁사를 찾아가면 이렇게 처분 신탁에서 해결을 해준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처분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신탁사가 금액이 작은 건물 이런 것들은 이런 걸 잘 안 해주려고 해요. 자기네도 어차피 품을 팔긴 파는데 품을 열심히 팔아봐야 생기는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럼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건 뭐 비즈니스의 기본인데. 그래서 모든 걸 해주지는 않고요. 신탁사에다 가져다가 주고 신탁사가 뭔가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건물이어야만 해요. 네, 그런 부동산이어야만 해요. 그런 게 좀 단점이긴 하죠. 그래도 또 아까 자산 순서대로 제가 14등까지 알려줬잖아요. 어렵고 좀 작은 신탁사에서는 좀 건수가 좀 작아도 또 일을 맡아서 하려고 하는 신탁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서도 중요해요. 자산 순서도. 1등인 뭐 한국 토지 신탁 이런 데 가가지고 뭐 10억, 20억짜리 건물을 이런 거 해달라고 하면 거기서는 안 해주겠죠. 야, 우리는 너네같이 작은 잔챙이는 상대 안 해. 뭐 이렇게 되는데 밑에 저기 14등, 13등에 있는 신탁사를 찾아가면 우리 20억짜리도 해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그런 데다 갖다 맡기면 되겠죠. 보유 부동산을 단기에 고가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그렇죠? 단기에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탁사는 고객이 다 기업 고객이거든요. 그 기업 고객들 중에 신탁사는 수천 개의 기업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 기업 고객들한테 쫙 홍보 전단을 보내는 거거든요. 자, 우리 지금 이런 상품이 있는데 관심 있는 기업 없어? 하고 딱. 그럼 우리는 사실 그런 기업들 리스트 뭐 알지도 못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기업들한테 자, 나한테 이런 4억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이 있는데 어떻게 좀 해볼래? 이렇게 못하잖아요. 걔네들은 신탁사는 딱 크기에 맞는 기업 고객 리스트를 딱 가지고 거기에다가 일괄로 탁 뿌려서 홍보할 수 있으니까 단기에 매각할 수도 있겠죠. 장기 해외 체류나 이민으로 부동산 직접 처분이 어려운 경우, 그렇죠. 해외에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팔고 싶다. 그럴 때 신탁사를 이용하면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부동산 소유자가 매수인과 직접 거래하기 어려운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설이나 영화에서 보면 아시지만 앞에 나서서 계약서 작성하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이런 재산 갖고 있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전면에 나서지 않고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법, 이렇게 신탁사에다 맡기면 신탁사가 대신 매각한 다음에 돈만 딱 넣어주니까 깔끔하죠. 이런 사람들은 주로 돈보다는 명예가 중요한 사람들, 그 다음에 비밀 유지가 중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신탁사의 처분 신탁을 이용하는 게 좋겠다. 정치인들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너 그런 재산 갖고 있었어?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게 너무 싫죠. 그리고 중개사 가서 자기가 도장 찍고 어쩌고 하려고 그러면 얼굴 다 팔리고 소문 다 나고 그러니까 신탁사의 이 처분 신탁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나도 만약에 뭐 유명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부동산 개발 사업 후 미분양 물건 존재 시. 근데 이것도 신탁사도 해도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같은 때에. 신탁사라도 미분양 물건을 어찌할 수 없을 때는 잘 안 되는데, 그래도 큰 기업이 나서면 분양되는 정도의 시기다. 그러면 그런 시기를 놓치면 그 다음에는 아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이 빨라야 돼요. 지금은 내 개인으로 분양은 불가능해. 근데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완전히 불가능해질 것 같아.
그럴 때는 빨리 신탁사에 가가지고 미분양 물건이 있는데 빨리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걔네들이 예, 아예 전문가들을 붙여다. 그다음에 혜택도 막 탁탁 주면서 미분양 물건을 싹 정리해 주는 거죠. 그 타이밍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런 타이밍 이용할 때 이런 미분양 물건을 신탁사를 통해서 정리해라. 개발 사업 및 기타의 경우 현재 건물을 매입할 수 없으나 가까운 미래에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 신탁 계약에 의해 매수 예정자로 지정되어 향후 사업 인허가 여부 및 자금의 확보를 통해 토지 및 건물의 안전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경우. 매수 예정자로 지정되어서 향후 사업 인허가 여부 및 자금의 확보를 통해서 토지 및 건물의 안전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매수자 쪽에서의 장점입니다. 매수자 쪽에서 지금 건물을 매입할 수는 없지만 장래에 매입하고자 할 때 처분 신탁을 하고 있는 신탁사를 찾아가서 예, 하면 신탁사가 자기 명의로 갖고 있으면서 예, 장래에 이 매수자가 자금을 넣어주겠다라는 약속을 믿고 맡긴 쪽에다가 돈을 먼저 주고 그다음에 그 물건을 갖고 있다가 매수 예정자에게 안전하게 넘겨주는 정반대의 경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소유자가 부동산 신탁회사에다가 이건 지금 관리신탁 표입니다. 이 관리신탁 표 뒤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좀 잘못 들어갔네요. 표만 뒤에다 묶어놔서 그런데 이게 아마 제가 교재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관리 신탁을 이야기하고 이 표를 넣고 그다음에 처분 신탁을 이야기한 다음에 처분 신탁표를 넣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이제 관리 신탁인 거죠? 아, 처분 신탁 맞나요? 아, 처분 신탁 맞네요. 네. 매매 대금을 수령해서 예, 주는 거죠. 네. 요 임차인은 매수인이 처분하는 빌딩에 임차인이 갖춰진 빌딩을 원할 때 임차인을 모집을 해서 공실이 없는 상태로 만든 상태에서 매수인한테 넘겨주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인이 비어있는 건물을 원하면 예, 임료를 또 다 내주고 임차인을 내보낸 다음에 공실 상태의 부동산을 넘겨주는 그런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제 진짜로 우리가 가장 신탁 공매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공매 물건의 하나인 담보 신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 신탁은 말 그대로 담보로 신탁사가 잡아주는 거고요. 이 담보 신탁을 통해서 대출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탁사 공매 물건 중에 담보 신탁 물건의 퍼센테이지가 한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렴하고 편리한 담보 신탁을 통해 금융기관 이용 및 대출의 편의성을 높입니다. 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객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사로 이전한 뒤에 부동산을 담보로 수익권 증서를 발행해 수월하게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입니다. 자,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구조가 기본 삼각형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담보신탁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해야 될 부동산을 신탁사에다가 명의를 넘겨줘서 명의를 넘겨주는 명의 신탁 담보로 주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신탁 담보죠. 담보 중에서 가장 강력한 담보입니다. 소유권을 아예 가져가 버리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신탁사가 수익권 증서를 발행해서 금융기관,
금융기관에다가 수익권 증서를 담보로 줍니다. 금융기관은 신탁사가 증권을 발행해 주니까 그 증권을 믿고 대출을 일으켜서 위탁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대출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신탁사는 담보를 갖고 있는, 아, 금융기관은 담보를 갖고 있는 신탁사에다가 원금 회수를 요청을 하고 그 수익권 증서에 대한 구상권 청구죠. 네, 구상권을 청구하고 그러면 신탁사는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갚아주는 게 아니라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담보로 갖고 있던 이 재산 팔아서 줄게. 이게 신탁공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파는 행위, 네, 그게 신탁공매. 여기 나오죠. 네, 도면을 좀 보시면 되는데요. 위탁자, 대출 예정자라고 돼 있죠. 그 사람이 신탁회사에다가 신탁 계약을 한 다음에 소유권을 넘겨주고요. 신탁 재산을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신탁사는 수익권 증서를 수익자에게 2번 수익권 증서를 교부를 하고요. 수익자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자랑 원금을 상환하는 걸 위탁자가, 대출자가 금융기관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이게 끊겼을 때, 4번이 끊겼을 때 신탁재산의 환가를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 수익권 증서를 교부한 거에 대한 구상권 신청인 거예요. 갚아줘 라고 얘한테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탁회사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신탁회사가 환가를 하는 거죠. 이 환가가 7번이 신탁 공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돈이 다 잔금이 들어오면 갖고 있다가 자기네들이 신탁 보수료를 떼고 그다음에 우선수익자 금융기관에다가 대출금을 정산해주는 이런 방식을 쓰는 거죠. 요 정산, 한가와 정산 요 사이에 7-1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해세 조세 채권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게 끼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폭매가 그것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고 그것 때문에 여기에서도 권리분석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제 심화학습에 가면 요 사이에 끼이는 조세 채권자, 당해세 조세 채권자들의 권리와 그들에게 어떻게 배당되는지 그런 그리고 신탁회사가 자금을 정산할 때 무엇부터 하게 되는지 그리고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면서 납세 의무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연도별로 그때에 따라서 기관에 따라서 어느 때에 발생했던 세금은 누가 갚아야 되고 어느 때 발생한 세금은 누가 갚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데 그 내용이 7번과 8번 사이에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신탁회사에서 이 도표 만들 때 그거는 설명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신탁 공매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알려지지 않은 거죠. 신탁을 아무리 공부해도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이 안 돼 있는 거죠. 그걸 나중에 공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담보신탁 장점, 대출에 소요되는 비용이 저렴하다. 우리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한 다음에 저당권을 등기하게 되잖아요. 이 등기라는 게 일어나면 등록세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금액에 따라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 등기 비용과 국민주택 채권 매입까지 생각하면 음, 1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일으키는 것보다
신탁 보수료만 내면 되는 이 신탁 대출이 훨씬 더 저렴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금액이 좀 작아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면 비슷비슷합니다.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금 우선 채권 부적용으로 적정 대출금 산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대법원 경매나 압류 공매를 공부해 볼 때 권리 분석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 권리 분석에 제가 늘 강조하지만 두 가지로 권리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권리 테이블과 배당 테이블을 별도로 놓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 배당 테이블에서 임금 채권이 배당 순서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응? 소액임 차임 최우선 변제랑 동등한 순위로 뭐 책에서는 어떤 책에서는 2등, 어떤 책에서는 3등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하튼 굉장히 공매 비용 다음에 배당받는 순서가 정해진단 말이에요. 임금 채권이. 우선 배당 임금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적용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위탁자가 임금을 안 갚았어요. 그러면 위탁자의 임금 채권을 가진 자가 신탁돼 있는 부동산에는 가압류를 한다든가, 신탁돼 있던 부동산이 신탁 공매를 낼 때 채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단 말이에요. 신탁 재산의 독립성으로. 그러니까 임금 채권이 먼저 받아가게 되는 이런 상황을 금융기관은 상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조금 더 많은 대출금을 계산해서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임금 채권이 아니어도 임차인 채권도 있을 수 있죠. 보증금 채권. 그런 것도 신탁회사나 금융기관 우선 수익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걔네들도 배당에서 배제되거든요. 그리고 또 임금 채권과 동순이었던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대출금 산정할 때 만약에 담보 가치가 1억이다. 그러면 9천만 원까지도 대출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금융기관에서는 방빼기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죠?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만큼 방 하나당 따로따로 세를 줄 수 있다라고 산정을 하고 하나당 얼마씩은 뭐 1200씩 아니면 뭐 1700씩 공제해야 된다. 그럼 방 3개만 해도 1700씩 3개만 해도 5천 얼마가 빠져나가니까, 그죠? 서울 시내에 있는 주택 중에 뭐 한 3억짜리 주택에서 5천 얼마가 빠져나가고, 거기에서 또 뭐, 이런저런 대출 비율을 계산해 보면 3억짜리 주택 가지고 은행에서 저당권 대출로 일으킬 수 있는 게 뭐 절반? 뭐 그 정도? 한 60%?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이 많이 필요한 대출 예정자는 1금융기관 대출 가서 물어보니까 뭐 3억짜리 주택 가지고 1억 7천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신탁 대출에 가서 물어봤더니 뭐 2억 5천 이상 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를 이용하겠습니까? 담보신탁을 이용하겠죠. 그러나 이 담보신탁에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장점만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단점에서는 금리가 좀 비싸다. 왜냐하면 신탁대출에서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은 주로 1금융기관보다는 2금융기관, 3금융기관, 심지어는 대부업체까지도 있기 때문에 금리가 비쌀 수밖에 없다. 신탁 재산에 대한 압류, 경매 등 각종 권리 설정이 배제됨으로써 파산재단에서 제외받을 수 있고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 제가 첫 시간부터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죠. 신탁 재산의 독립성이라는 게 존재해서 위탁자에게 아니면 신탁 재산의 압류, 경매 이런 것들 설정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파산재단에 귀속되지도 않습니다.
위탁자, 원래 소유자가 파산했더라도 그 사람의 재산이 다 파산 재단으로 넘어가는데 신탁되어 있는 재산만큼은 예, 그 파산 재단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탁 등기되어 있는 재산의 독립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탁법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파산법도 손댈 수 없다. 경제사정 악화로 부득이하게 담보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할 경우 다양한 공매 방법을 통한 신속 고가 매각으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근데 이건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합니다. 사실 신탁 공매가 그렇게 고가에 매각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신탁사들이 장점이라고 그냥 써놓은 거지.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신탁 공매가 고가로 매각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 장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신탁사들은 신탁 공매가 나름대로는 고가로 매각할 수 있는 장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담보 신탁을 활용한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자 할 때, 그렇죠? 담보 대출이죠. 부동산 개발 사업 후 미분양 물건을 담보로 신규 대출을 할 때,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 미분양 물건을 신탁사가 떠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 정상적일 때, 일반적일 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미분양 물건 신탁서도 받아준다고? 아유,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해보면 예, 걔네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지금 같은 타이밍에서는 이런 담보 신탁으로 미분양 물건을 받지는 않는다. 리파이낸싱을 의뢰할 때 어, 금융기관 어레인지 당사에서 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 토지 신탁을 통해서 건물을 지었다. 그랬을 때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그 건물을 통해서 또 다른 대출을 일으키고 싶을 때, 그럴 때 이런 내용을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지었거나 아니면 본인이 은행권 대출을 통해서 예, 건물을 지었거나 그런 다음에 건물이 완성됐는데 그 건물을 통해서 다시 자금을 융통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리파이낸싱을 담보신탁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두 번째에 미분양 물건을 신탁사에 넘기는 것과 뭐 큰 차이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 예. 아무 때나 받아주는 건 아니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를 표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담보 설정 방식은 담보 신탁은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방식이고요. 금융기관의 저당권을 이용하는 방법은 근저당 계약을 해서 근저당 설정을 하는 방법이죠. 등기하는 거죠. 등기할 때는 등록세도 필요하고 등기 신청 수수료도 필요하고 필요한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국민주택 채권도 매입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예, 덩달아서 따라 들어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어느 쪽이 비용이 더 들어가는지 살펴본 다음에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신규 임대차랑 후순위 권리 설정 이런 것들이 담보신탁에는 신탁 재산의 독립성으로 배제될 수 있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는 후순위가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배제 불가능하다. 강제집행 방법은 신탁사가 홈페이지에서 직접 공매를 하거나 온비드를 통해서 공매를 할 수가 있고 저당권은 임의 경매를 신청해서 법원에서 경매로 처분을 한다. 강제처분 소요 기간은 신탁 공매는 좀 단기에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임의경매는 좀 장기간 걸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탁공매는 일단 결정하면 한 6개월 안에 원비드에 뜹니다. 그러나 임의경매는 지금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근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많이 걸리는 거죠. 집행 절차는 간편하다. 저당권으로 임의 경매할 때는 복잡하다. 권리 분석이 존재하고 배당표 작성하는 것도 복잡하다. 집행 비용, 소요 비용은 적게 들어가고 법원 경매는 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법원 경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300에서 한 500만 원까지도 들어가죠. 그러나 뭐 신탁회사에서는 보수료 그것만 들어가니까 약정됐던 보수료랑 실질적으로 실비 정도만 공매하는 데 들어가는 실비 정도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가능하다. 네. 이번에도 정확하게 50분 만에 잘 끝냈습니다. 이번에 첫 시간에는 딱 50분 강의로 끝나지만 다음에 오는 강의들은 조금 오버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핵심만 설명드려도 오버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양해를 구하고 좀 오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없었죠? 오늘 1교시라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이야기했고요.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리 신탁, 처분 신탁까지도 자세히 설명드렸어요.